안녕하세요. 오랜만에 2학년 세계사 온라인 수업 하게 됐는데, 좀 진도를 핑계로 쌍방향이 아니라, 영상을 녹화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 최대한 간결하게 해서 30분 안쪽으로 끝내는 걸로 한번 빨리 해볼게요. 자, 이번 파트 근대혁명 3대장인데, 우리가 두 가지의 근대혁명을 배웠어요. 첫 번째 과학혁명, 두 번째 시민혁명, 세 번째 산업혁명인데, 프린트 우측 상단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7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과학혁명, 두 번째 시민혁명,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산업혁명. 자, 간단하게 각각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과학혁명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본다. 신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자,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시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문제들이 너무 많지. 그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 사회의 주인공이 시민인 세상. 자,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산업혁명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럽에 공장이 들어서고 그 공장에 기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물건을 대량 생산해. 그렇게 되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 뭔가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글씨 좀 빨리빨리 쓸게, 얘들아. 알아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큰 목차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밑에 파트에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됐는지까지 본 다음에 산업혁명의 3대 특징이 있어요. 동력혁명, 교통, 통신혁명. 이렇게 그 산업혁명의 구체적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산업혁명은 유럽으로 퍼지게 된다. 그랬을 때 마지막. 이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퍼지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 이거는 약간 서술형 스타일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30분 안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지금 월요일 오전 9시 16분이에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영상을 두 번 녹화했는데 중간에 내가 또 다른 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근데 그게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늦어져서 지금 마음이 촉박하니까 헛소리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다 신라로 개척 이후에 서양에서는 대외교역이 지속적으로 발달. 이거 배웠어요. 자, 대외교역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교역망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교역망들, 무역을 할 때 그 수단이 뭐냐? 무역의 수단은 은이었다는 거, 이거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났다. 그럼 그 변화가 도대체 뭐냐? 드디어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혁신이 되면서, 여기 나오네. 공업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몇십 배에서 몇백 배로 다시 한번 쓸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업혁명은 기계가 들여오고 나서의 변화인데,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물건을 어떻게 만들었냐? 총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물건 만드는 방식, 선대제, 그리고 매뉴팩처. 자, 이 두 가지가 있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을 여기에서는 공장제 기계공업이라 그래요. 이건 막 글자에서 뜻이 있죠. 공장에 기계가 들어왔다.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대제예요. 이거는 자본가, 즉 돈 많은 상인이 각 집에 있는 농민이나 수공업자에게 모든 걸 다 대줘요. 보면은 수공업자나 농민에게 원료, 물건 만드는 도구, 게다가 돈까지 주고 물건을 만들게 해. 그 다음에 그 만든 물건은 다시 상인이 받은 다음에 이거를 판매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거는 협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물건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했는지 다음 거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니팩처 봐요. 그러니까 상인이나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물건 만드는 과정을 분업, 협력을 해서 물건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발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신발은 밑에 바닥도 있을 거고 깔창도 있을 거고 신발 끈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각각의 과정을 한 공간에서 분업화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신발 밑바닥을 만들고 B라는 사람은 신발 끈을 만들고 이래서 한 공간에서 각각의 역할을 분업화해서 물건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죠. 다만 이 매니팩처 단계에서도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든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 기계를 도입해서 물건을 만들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되었냐라는 건데, 그것 중에서도 중요한 건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이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면직물 공업인데 우리 영국에서 이 공업 이전에 발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영국에서는 모직물 공업이 엄청 발달했었어요. 자, 근데 이 영국산 모직물이 원래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인도산 면직물이 등장하면서 인도에서 면직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인도산 면직물의 경쟁력이 밀려요. 자, 이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모직물 공업이라는 거는 양털로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양털을 가지고 결국에는 옷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단점이 있단 말이지. 일단 무거워. 그리고 세탁이 어려워. 좀만 세탁 잘못하면 옷 망가져. 근데 인도에서 만드는 이 면직물은 뭐냐? 목화 솜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 목화를 가져왔던 문익점 선생이 있었죠. 이 솜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 실을 잘 짜면은 그게 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화 솜을 통해서 만든 면직물의 장점은 뭐냐면 가볍단 말이지. 게다가 세탁이 쉬워요. 이렇게 되니까 영국산 모직물이 인도산 면직물한테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뭐냐? 엄청나게 돈을 벌어다 줬던 모직물을 대신해서 이제 면직물 생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줄에 있죠. 값싸고 질 좋은 인도산 면직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면직물 생산을 이제 기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밑줄 이거 뭐야? 자, 그럼 이 기계화하기 위해서 그 만들었던 기계들이 방직기와 방적기가 있어요. 자, 우선 뽑아놓은 실로 천을 짜는 방직기. 이게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솜에서 실을 뽑는 방적기라는 기계가 개발되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손으로 기계를 움직였어야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는 기계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혁명이 일어나요. 자, 여기 밑에 나오죠. 동력혁명. 이거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기계를 자동적으로 돌리게 되는 그 혁명을 말해요. 우선 이거의 혁신적인 일조를 했던 게 영국의 제임스 와트고, 여기 나오죠. 석탄을 활용해서 기계를 자동으로 돌리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혁명은 교통혁명이에요. 교통혁명. 자, 체크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오늘날로 예를 들면 기차 같은 거, 그리고 배 같은 거. 이 배 같은 것도 도치라든가 노를 가지고 배를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이 증기기관, 석탄을 넣고 배를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볼 거는 통신혁명이에요. 이거 뭐냐면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예전에는 사람이 뭐 말을 타고 간다든가 직접 뛰어가서 전달을 했다면 이때 산업혁명 시기에는 통신에서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스 부호로 유명하죠. 모스가 유선 전신을 만들고 전화로 유명한 벨이 전화를 만든다.
이 모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유선 전신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 벨이 전화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진짜 벨이 전화를 발명한 게 맞는 것인지, 혹시 그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먼저 특허권을 따낸 건 아닌지, 이러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영상을 본 다음에 계속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우선 이거부터 볼게요. 통신이라고 부를 만한 모스 관련된 기술은 거예요. 인류가 전자기학을 어느 정도 이해한 19세기에서야 나왔습니다. 전기 신호를 전선에 흘려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체계, 즉 전신이 등장한 것이죠. 전신을 통해 인류는 빛의 속도와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전신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모스 부호입니다.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전신 시스템이면서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전신기에 살아있는 화석, 모스 부호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사용됐을까요? 디디 디디디디디. 양양죽도 해변 8호와 눈부신 오션뷰와 서퍼비치 프리미엄까지 마지막 1억 원대 세컨하우스. 1820년대 전자석이 개발되어 전기 신호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로 멀리 있는 곳까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류는 빛의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전선만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류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실용화시키고 완성시킨 게 바로 모스 부호 시스템입니다. 모스 부호라는 이름은 발명자의 이름인 세뮤얼 모스에서 나왔는데요. 원래 화가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1832년 우연히 전자기학을 접하면서 세뮤얼 모스는 전신 시스템의 개발에 뛰어들어 1837년에는 모스 전신기와 모스 부호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죠. 모스 부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전류를 짧게 흘려보내는 짧은 신호, 조금 더 길게 흘려보내는 긴 신호 를 조합하여 로마자의 각 글자에 해당되는 고유의 부호를 전송하는 거죠. 예를 들어 A는 B는 입니다. 전신을 보내는 사람이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글자들을 부호로 변환해 전송하면 받는 사람은 이 부호들을 해독해 글자들로 바꿔서 재구성한다. 이게 모스 부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들아, 이때 당시에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이동하지 않고 전달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혁신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거는 이제 전화 관련해서 한번 보자. 음, 과학 이야기. 전화기. 네, 예. 전화기의 발명자라는 타이틀이죠. 어허. 전화기의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냐? 그 타이틀을 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좀 의아한 것이 전화기 최초의 발명자 하면은 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데요. 뭐 전화기를 발명함으로써 통신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네. 위인전에 나오는데요.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건 맞고요. 네. 또 그게 오랫동안 아주 상식이었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1876년에 벨이 옆방의 조수에게 최초의 전화기로 왓슨 이리 좀 와보게, 나 좀 보라고 뭐 이런 말을 한 게 들렸다. 굉장히 유명하죠. 네,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벨이 과연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냐 하는 건데요. 실제로 벨은 전화기 특허를 내고 18년 동안 600건의 소송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 전화의 발명자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전화기의 최초 발명자는 벨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요. 소송이 18년 동안 600건. 네. 아니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는 그 한 자리를 놓고서 여러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은 왜 이렇게 소송과 논란에 휩싸였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황이 있습니다. 예. 일단 벨이 특허 때문에 잠시 워싱턴에 들었었어요. 그리고는 12일 후에 갑자기 다른 원리를 적용해서 실험에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12일 동안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경쟁자의 설계 도면이 실종이 돼요. 그래서 그 실종된 설계 도면 속의 전화기가 벨의 전화와 닮았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등 냄새나지.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반대쪽에서는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삼기에 충분한 사실들인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벨의 근데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벨 말고 또 이렇게 전화를 발명했던 사람들이 두세 명 나오는데 이제 그들의 주장은 이거지. 내가 벨보다 먼저 전화기를 발명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들의 말에 조금 설득력이 있다는 건데 결론은 그거야. 벨이 전화를 발명 안 했다고 규정 짓기는 힘들다. 다만 뭔가 의혹의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결론으로 끝나니까 얘들아 이 벨이 전화를 특허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이제 보자. 이렇게 세 가지 혁명,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이 유럽에 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자, 이제 흐름으로 보자, 여기. 자, 유럽 각국에서 영국의 기계기술 도입,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전 유럽으로 확산. 자, 그 중에서도 조금 인상적인 거는 독일과 미국이 뒤늦게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이 산업화가 가속화된다. 그러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어떤 산업 분야냐? 무거운 거 만드는 분야에서 발달하게 된다.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걸 쉽게 얘기해서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중화학공업이 엄청 발달하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빨랐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자, 전부 다 이 국가들은 강대국으로 이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된 산업혁명이 가지고 온 변화, 이거 넘버링 할 건데, 이거 쉬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중심이 됐던 게 원래 농사였는데 이제 바뀌었다 이거지. 산업으로. 이렇다는 거는 중요한 건 뭐냐? 직업의 변화도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원래 농민이 대다수였다면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볼까? 이제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는 건데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 공장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취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자기가 살만한 공간, 살만한 거주지가 필요하게 될 거고 그들이 거주하게 되면 물건을 사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상점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 공장 지대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거 당연히 상식적인 말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한다.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요 네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예술계에서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간단해요. 밑에 밑줄 쳐놨죠. 쉽게 얘기하면 물감 같은 거 발명이 되고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물감을 가지고 쉽게 이동하면서 어디서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발달한 예술이 있다. 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바로 인상파화가 되죠.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 자, 이번 시간 과제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써보시고 파트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시간 2교시가 있고 3교시가 있죠. 그러니까 2교시는 과제를 안 만들게요. 다만 3교시 거는 영상을 보고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근데 그 과제는 아마 간단한 문제 풀기가 될 거예요. 퀴즈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월요일 2교시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근데 미안한 게 다른 반은 월요일 2교시가 아니구나. 근데 얘들아 미안해. 두 반을 한 영상으로 돌릴 거라서 내가 초점을 2학년 1반 수업에 두었네. 이거 사과할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